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달이 지났다. 회사에서는 명예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실상은 밀려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55. 숫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더는 부장이 아니었고, 더는 누군가의 결제를 받지도 결제를 해주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다. 걱정도 위로도 없었다. 오랜 결혼 생활은 감정을 효율적으로 생략하게 만든다. 나는 괜찮은 척했고 아내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됐다. 그런 상태로 동창회 연락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회. 솔직히 처음엔 나갈 생각이 없었다. 성공한 얼굴로 나타나기엔 지금의 나는 너무 비어 있었고, 실패한 얼굴로 가기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참석 버튼을 눌렀다. 이유는 단순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낯선 시선 속에 있는 편이 덜 외로울 것 같았다. 호프집 문을 열자 오래된 이름들이 들렸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다. 누구는 사업 얘기를 했고 누구는 손주 얘기를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었다. IT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 그때 한 여자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웃는 얼굴이 낯설었고 말투도 어른스러웠다. 그런데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도정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 키가 작고 늘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 그 이름이 지금 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불리고 있었다. 정희는 나를 보자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반가움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의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짧게 근황을 나눴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다고 했다. 특별할 것 없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귀에 남았다. 아직도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는 느슨해졌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웃음은 커졌다. 나는 웃으면서도 자꾸 정의 쪽을 보게 됐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편했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관계. 초등학교라는 시간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나를 가볍게 했다. 정희는 내 퇴직 이야기를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 점이 좋았다. 묻지 않는 배려가 아니라 그냥 궁금하지 않은 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무심함에 안도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호프집 불빛 아래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정희의 웃음을 떠올렸다.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그냥 동창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우연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얼굴을 다시 만나면서.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우연이 내가 지켜온 모든 선을 하나씩 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만남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동창회가 끝났는데도 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웃음과 술 기운이 아직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고
정희는 맞은편에서 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소음은 줄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짙어졌다. 나는 그 공기가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정희는 예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누구와 사귀었는지, 누가 먼저 잘 됐는지 같은 비교는 없었다. 대신 요즘은 어떤지,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동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같은 말들이 오갔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나를 붙잡았다. 정년퇴직 이후 나는 늘 설명해야 했다. 왜 쉬는지, 무엇을 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이 자리에서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다. 정의는 묻지 않았고 나는 답하지 않아도 됐다. 호프집의 형광등 아래에서 정의의 얼굴이 오래전과 겹쳐 보였다. 분명 나이를 먹었는데 그 흔적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다. 익숙함과 낯설미 동시에 있는 얼굴. 나는 자꾸 시선을 피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이 이미 생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냥 반가움이라고, 그냥 외로움의 반사작용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자 나는 갑자기 집 생각이 났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집. 아무 일도 없는 밤이 반복되는 공간. 그 평온함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정희가 웃으며 잔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지 어렴풋이 알았다. 이 자리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잠시 돌려주는 것 같았다. 직함도 책임도 나이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연락처를 다시 저장하자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오래된 번호를 정리한다는 핑계였다. 손에 쥔 휴대폰이 잠시 떨렸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는 걸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돌아갈 길은 조금 바뀌어 있었다. 호프 집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이건 그저 오래된 동창을 다시 만난 밤일 뿐이라고.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처럼 마음이 소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소란이 다음 만남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하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먼저 움직이면 내가 더 깊이 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이후 생긴 습관이었다. 무언가 흔들릴 때는 가만히 버티는 것. 그런데 이번엔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소란스러워졌다. 핑계 없이 집에 앉아있는 밤이 동창의 날보다 더 불편했다. 연락은 정희에게서 먼저 왔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날 마셨던 맥주가 생각난다는 말, 동창 중 누가 요즘 뭐 한다는 이야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이미 다음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만난 곳은 그날과 같은 호프 집이었다. 일부러 다른 곳을 고르지 않았다. 같은 장소면 같은 선 안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상황이 같다고 감정까지 같을 수는 없었다. 이번엔 동창회라는 보호막이 없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정이 한 사람만 있었고 그 사실이 공간을 더 좁게 만들었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대신 시선이 자주 엇갈렸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의미 없었을 눈맞춤이 지금은 자꾸 해석을 요구했다. 나는 애써 의미를 줄이려 했다. 그냥 동네 사람처럼,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그보다 앞서 있었다. 정희는 퇴직 이후에 내 일상을 물었다. 나는 적당히 대답했다. 방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쓸데없이 솔직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고마웠다.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 지금의 나를 그대로 두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술이 한 잔 더 오갔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집에서는 늘 이유가 필요했다. 왜 늦는지, 왜 말이 없는지, 왜 요즘 그런지. 여기서는 아무 이유도 필요 없었다. 그 편안함이 가장 위험한 유혹처럼 느껴졌다. 호프 집 안에 소음이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주변 테이블의 웃음소리보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선을 떠올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지금 넘으면 되돌릴 수 없을 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분명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고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하루를 끝까지 따라왔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에 또 만난다면 같은 장소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이 왜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이 관계가 이미 문턱을 넘고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왔다.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가 길었다. 집에 있어도 숨이 막혔고 밖으로 나가면 갈 곳이 없었다. 퇴직 이후 늘 따라붙던 공허함이 그날따라 더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했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났다. 아내의 말 한마디, 텔레비전 소리, 집안의 공기까지 전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정희에게 연락한 건 충동이었다. 계획도 명분도 없었다. 그냥 지금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답장은 빠르게 왔다. 짧았고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초라한 장소였다. 그런데 그 초라함이 묘하게 지금의 나와 닮아 있었다. 직함도 사라지고 갈 곳도 애매해진 나. 정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부장도 남편도 아닌 그냥 55살 남자였다. 그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정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여기까지 온 선택, 그리고 돌아가야 할 집.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왜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향해 있었다. 나는 정의를 보며 자꾸 마음이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멈춰야 한다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속삭였다. 퇴직 이후 느껴온 무력감이 정의 앞에서는 잠시 사라졌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겁나게 했다. 이 감정이 위로가 아니라 토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충돌이 계속됐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부딪혔다. 나는 이 나이에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동시에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이 억울했다. 정의가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했을 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혼자 남아 분리수거장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종이와 플라스틱이 뒤섞인 냄새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옳은지 아니면 솔직해지는 게 옳은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부딪히며 깨지고 있었고 그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음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을 해야 했고 그 얼굴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 분리수거장에서 돌아온 이후로 내 안은 계속 끓고 있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깨어난 욕망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그날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결국 다시 정희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도 충동이었다. 하지만 이번 충동은 전보다 거칠었다. 지금 안 보면 무너질 것 같았고 지금 안 말하면 스스로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았다. 탑장은 잠시 늦게 왔다. 그 짧은 공백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오갔다.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만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번갈아가며 나를 밀어붙였다. 우리는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앞에서 마주쳤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은 없었고 밝은 형광등만이 유난히 현실감을 줬다. 나는 그 밝음이 싫었다. 이렇게 숨기고 있는 감정이 이 빛 아래서는 너무 쉽게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희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 표정에서 나도 흔들림을 봤다. 나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아무 일도 아닌 하루가 이렇게 버거운지, 왜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은 정희에게 향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퍼붓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숨이 거칠어졌다. 부장으로 살던 시간 동안 나는 늘 통제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통제가 되지 않았다. 정희는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다. 내 감정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다. 나도 쉽지 않다고. 웃으면서 살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느낌이 든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쳤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의 숨만 뜨거웠다. 손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굳음은 거절이 아니라 억누름처럼 보였다. 나와 똑같이. 나는 그제야 인정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자리, 사라진 역할, 흔들린 자존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출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정희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해졌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나처럼 자신도 멈추기 어렵다고. 그 말은 불을 끄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 같았다.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공유해버린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다. 이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터져버렸고 서로에게 번져버렸다. 다음에 만난다면 더 이상 이런 장소에서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이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희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헤어진 뒤 우리는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 이전 같으면 그 공백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정희가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만큼 이미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었다. 며칠 뒤 먼저 연락한 쪽은 정희였다.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머뭇거림이 느껴졌다. 괜히 연락한 것 같다는 말,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는 말.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그제야 알았다. 정희도 나처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정희는 이전까지 늘 한 발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조심했고, 선을 의식했고, 감정을 말로 정리하려 애썼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집에 있어도 자꾸 그날 밤이 떠오른다고, 나와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했다. 그 고백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가기 힘들어졌다는 두려움. 정의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인 도피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의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에 긴장이 보였다. 말을 아끼는 대신 숨이 많아졌고 사소한 말에도 반응이 컸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변화가 나를 더 끌어당겼다. 이제는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정의는 말했다. 스스로가 낯설다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섭다고. 그 말은 내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나 역시 같은 이유로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의의 감정은 이제 조심해서 갈등으로 넘어왔다는 걸.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이미 마음이 기울어 버렸다는 사실 사이에서 정의 역시 나처럼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은 우리 둘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위험했다. 말과 시선, 침묵만으로도 서로의 상태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정의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나는 이 관계가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걸 직감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멈추자는 말도 조심하자는 다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정의의 감정이 흔들리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내 안에서 억눌러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정년퇴직 이후 쌓아둔 분노, 사라진 자존감, 집안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정의 앞에서 한 덩어리로 터지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늦은 밤 놀이터에서 만났다. 아이들 웃음이 사라진 자리 미끄럼틀 아래 벤치. 불빛은 어둡고 그림자는 길었다. 이곳을 고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곳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정의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은 이전과 다르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더 이상 남편으로만, 가장으로만,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말들은 변명 같기도 했고 고백 같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았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의는 처음엔 듣기만 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자 정의도 무너졌다. 자신도 괜찮은 척만 해왔다는 이야기, 아이 키우고 집안 돌보며 웃고 살았지만 속은 늘 텅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 나처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오래 참고 살아왔다는 고백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외로움이라는 언어, 후회라는 언어,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이라는 언어. 정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나를 찾게 된다고. 그 말이 나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확신이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고 말은 끊겼다. 정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순간을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정희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 몰랐다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감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런데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물러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는 것. 감정은 이미 폭발했고 남은 건 선택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밤공기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 있어도 집에 있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비어 있었고 익숙한 생활의 소음이 오히려 나를 밀어냈다. 아내의 질문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고 나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괜찮다는 말, 별일 없다는 말.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가정이 사실은 관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정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지만 그 애씀은 오래가지 못했다. 연락을 줄이자고 했다가 하루를 못 넘기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다가 같은 동네를 돌며 결국 얼굴을 마주쳤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지키려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미 마음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남자의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늘 피하던 장소였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위험해서.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그곳을 택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희의 얼굴은 결연해 보였고 나는 그 결연함이 얼마나 많은 밤의 갈등 끝에 나온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이 무엇이었는지, 왜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더는 그 이후로 남아있을 수 없는지를 담담하게 꺼냈다. 정희는 말했다.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미뤄온 시간이 길었다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이전에 자기 자신으로 숨쉬고 싶다고. 그 말에는 미안함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서 있었다. 가정을 버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도 떠나는 것도 이미 상처라는 사실 역시 분명했다. 나는 그제야 인정했다. 지키려는 척해온 삶이 나를 더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두려움이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는 확신이 있었다. 다시 돌아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보다 함께 책임을 지는 선택이 더 정직하다는 확신. 그 순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락들이 쌓여 있었다.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이전의 삶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나는 그 옆에서 같은 숨을 쉬었다. 함께 선택한 순간이었다. 이 선택이 평온으로 이어질 거라 믿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무너져 봤다. 다시 무너질 각오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은 더 크게 터질 순간이었다.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결심이 분명해질수록 불안은 더 선명해졌다. 정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숨이 트였지만 그 숨 뒤에는 곧바로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위험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남자의 집 근처에서 만났다. 일부러 멀리 가지 않았다. 이제 숨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완전히 드러날 용기까지는 없었다. 골목의 불빛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겨울 공기는 날카로웠다. 정희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장소가 가진 의미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다. 피곤함,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각오 같은 것. 정희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없다는 뜻처럼 보였다. 그 고개짓 하나가 내 안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쉈다. 나는 이 선택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너무 익숙해서 처음에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겹쳤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였다.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이 마주치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의심, 확인, 그리고 확신. 그녀의 시선이 정희에게 옮겨갔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는 훨씬 잔인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큰 폭발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저 서서 우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다. 변명할 타이밍도 도망칠 틈도 없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선택이 그 한순간에 한꺼번에 드러났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도 옳아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내 기억 속에 깊게 박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한 가정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이제 그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정희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우리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이 폭발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었다. 그날 밤은 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발걸음마다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열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고 열지 않으면 도망자가 될 것 같았다. 결국 문은 열렸고 집 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나를 더 세게 때렸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침묵은 비난보다 무거웠다. 질문이 없다는 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설명하려다 멈췄다. 설명은 변명이 될 뿐이라는 걸 그 눈빛 앞에서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 집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챙겼다. 결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은 행동이었고 도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었다. 아내는 끝내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붙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가 이미 선택에서 멀리 와 있었다는 증거 같았다. 정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에 밤이 남아 있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담담함. 우리는 함께 선택했고, 함께 들켰고, 이제 함께 감당해야 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관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설렘은 사라지고 책임이 남았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당장 어디서 지낼지, 주변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지, 가족에게 무엇을 말할지. 감정은 뒤로 밀렸고 삶이 앞으로 나왔다.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결과를 살아내야 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가 아니었다. 방황의 종착지였고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다. 정년퇴직보다 더 큰 상실이 있었고 그 상실 위에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마주하게 됐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숨을 곳도 없었고 숨을 이유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소문은 잦아들었고 시선은 무뎌졌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 정의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뜨거움은 줄었고 대신 무게가 생겼다. 그 무게가 때로는 우리를 버티게 했다. 이제 나는 안다. 선택은 순간이 아니라 이후의 매일이라는 걸. 그날 밤의 폭발은 끝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잔해 위에서 무엇을 짓느냐가 결국 사람을 만든다는 것도.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잔해 위를 걷는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